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클래스 낙중대반 만점 특강 제12강 명제의 정의와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는데요. 우선 명제의 정의와 여러 가지 명제와 관련된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대학 교재에 있을 때에는 이 명제라고 하는 이 한자 표현이 밝을 명자를 썼는데 어느 순간에 생명명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학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찾아보니까 옛날 책에는 밝을 명자, 그리고 요즘 국어 사전에는 생명명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아무래도 최신 경향을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밝을 명자에서 생명명자로 바꿔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참 웃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명제의 정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할 때 밝을 명자를 써서 예전에는 확실하게 구별한다. 무엇을 구별한다? 참과 거짓을. 이렇게 해서 명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명을 걸고 참과 거짓을 따진다. 뭐 이런 뜻의 명제라는 한자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것은요, 그러면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부정은 조건피의 부정, 즉 낫피라고 쓰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명제와 조건을 여러분들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한번 써볼게요.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러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얘는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2는 4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은 거짓,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은 명제이고 이 식도 명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참명제, 거짓명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 더하기 x는 3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x는 3이다. 이 x라고 하는 친구에 따라서 이것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x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조건 상태에 있고 이 조건 상태에 있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x가 3이다를 부정하는 방법은 1 플러스 x가 3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정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무엇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또 부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가 3보다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을 배웠죠? 자, 만약에 이것을 집합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P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부정한다 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x, but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형식상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정의 느낌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용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참과 거짓을 판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식 또는 문장인 거예요. 그 조건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요 기호를 no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ot P, P라고 하는 조건을 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P 조건이, 자, 요거는 뭐야?
콜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P라는 조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에 not P라고 하는 것은 X가 0보다 작다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모든 X를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X가 된다. 자, 모든 X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X는 한 개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한 개 이상. 자, 선생님이 숙제를 10문제 냈어요. 모두 해라. 이랬어요. 모두 해라. 그럼 10문제 다 한 사람만 숙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풀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한 문제 이상만 풀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숙제 낼 때 내가 모든으로 내는 게 좋겠어요? 어떤으로 내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으로 내는 게 좋겠죠. 근데 선생님은 항상 모든으로 숙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숙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X를 부정하면은 모든 X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명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 근데 조건, 명제라는 말이 붙어버렸죠.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조건으로 어떻게 명제를 만들까?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자, 조건 하나 갖고는 명제가 되지 않지만 조건과 조건을 적당한 연속된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라는 조건이면 Q이다라고 이면과 이다라는 이 문장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복문이라고 얘기하죠. P이면 Q이다. 자, P라는 조건 하에서 Q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건과 조건이 이면과 이다로 연결되면 명제가 돼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는 요 화살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화살표를 뭐라고 읽어야 돼?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자,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칠판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구별을 잘해야 돼. 방금 전에 여기 썼던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 1 플러스 2는 3. 명제입니까? 명제가 아닙니까? 명제죠. 참. 자, 이제 잘 대답하셔야 돼요. x 플러스 1은 3. 명제입니까? 명제가 아닙니까? 명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x 플러스 1이 3이면 x의 제곱은 4이다.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 앞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부, 가정을 하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가정 부분을 줄여서 가정부라고 읽는데요. 가정 부분의 조건이 자, x 플러스 1이 3이면 이걸 항상 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참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x가 2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x가 2일 때만 얘가 참이 될 수 있잖아요.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2를 여기다가 뿅 하고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이러면 우리는 이 조건 명제를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 조건 명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 번만 써볼게. x 플러스 1이 3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걸 갖다 여기다 뿅 집어넣으면은 1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과 조건의 상태에 두 식이나 문장을 이면과 이다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항상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건 명제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을 이면 화살표가 끝나는 쪽을 이다로 읽게 되고요. 참과 거짓을 따지는 방법은요. 자, 요거 좀 많이 복잡해요.
참과 거짓을 따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용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집합. 진리가 뭐예요? 항상 이루어지는 그러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의심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진리라고 부르지만 x 플러스 1이 3이다. 이거는 x의 값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야 x는 2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또 뭐가 돼버리겠어요? 진리가 돼버리겠죠. 즉 이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할 수 있는 해의 집합, 이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 성립할 수 있는 해의 집합이야. 해의 집합. 이것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px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 해의 집합. 조건이 등식이면은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그 x의 값, 부등식이면 부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그 x의 값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조건 명제는 언제 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참이 되느냐?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조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방법은요. 두 조건을 이면과 이다로 연결했을 때, 자,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을 뭐라고? 이면, 화살표가 끝나는 쪽을 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봤어요. 자, P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집합으로, Q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Q 집합으로 표현되었을 때, 자, P면 Q이다라는 구조, 즉 P가 가정부이고 Q가 결론부인 상태에서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바로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자, 근데 이거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철수가 서울에 산다면 한국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철수가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근데 가정을 한 거야. 철수가 서울에 산다면, 그러면 철수가 사는 범위는 서울에 꼭 살아야 되니까 서울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철수는 한국에 사는 것이다. 자, 한국은 어때요? 서울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에 산다. 이면이 붙은 쪽이 이다가 붙은 쪽보다 작죠. 다시 말해서 이다가 붙은 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시작하는 방향에서 화살표가 끝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들의 진리집합의 대소가 명확하면서 이다가 붙는 쪽의 진리집합이 더 크면 무조건 무엇이다? 참이다 라고 할 것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알고 있죠? 우리가 부분집합 기호는 어떤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요? P하고 Q가 같다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란 말은 P하고 Q가 상등일 수도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확실한 상태에서 그 조건들 P조건과 Q조건을 이면과 이다로 연결하면 이것도 역시 참이다. 자, 이렇게도 참, 이렇게도 참. 자, 잘 봐. 조건의 성립관계가 참이라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도 성립이 되겠고,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조건의 참도 성립이 된다. 자, 이면과 이다가 붙은 쪽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P면 Q이다가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P가 Q의 부분집합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면 P면 Q이다는 항상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부분집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둘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적당하게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누군가를 완전히 포함할 수 없다면 이것은 참이 될 수 없다. 항상 거짓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예외도 없는 거죠. 항상 성립하는 거죠. 1 더하기 2가 어떨 때는 3이었다가 어떨 때는 4였다가 이러면은 우리는 수학을 공부할 수 없어요. 항상 확실하게 성립되어야지만 그걸 믿고 그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조건들 그리고 이 사실들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가보자. 자, P명 Q이다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P는 Q의 부분집합이면 P명 Q이다가 참으로 인정하는데 이때 이것을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P명 Q이다가 참이다를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 있어요. 두 줄 화살표라고 부릅니다. 자, 두 줄 화살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P명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P명 Q이다가 역시 참인데 이건 뭐니? 사실 PQ가 완벽하게 같다라는 이야기지. PQ가 완벽하게 같다.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면서 동시에 Q면 P이다가 참이고 이것은 어떻게 된다? 양쪽 방향 두 줄 화살표로 표현하며 이것을 뭐라고 읽냐면 동치라고 읽습니다. 자, 동치. 익숙치 않으니까 잘 기억해. 동치미가 아니라 동치.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야. P 조건과 Q 조건의 진리집합이 완벽하게 같은 것. P 진리집합, 즉 P 조건과 Q 조건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명제의 여러 관련된 용어들을 갖다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명제의 역이 대우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이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조건 명제를 원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명제. 자,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에 조건의 순서를 바꿔주는 것, 즉 Q이면 P이다로 바꿔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역명제, 역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시 원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의 순서도 바꾸면서 각 조건에 부정을 해준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이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 대우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조건을 부정한 다음에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이관계, 이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명제를 기준해서 이명제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원명제를 기준해서 영명제를 구하라 이러면 조건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 원명제를 기준해서 대우명제를 구하라 이러면 조건의 순서를 바꾸면서 각 조건에 부정을 붙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들을 진리집합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P 두 줄 화살표 Q 이렇게 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P명 Q이다가 참이다. 즉 P명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참인 상태를 나타내면서 이것은 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관계라고 했죠? 근데 이 조건 명제의 대우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두 줄 화살표로 썼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봅시다. 우리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관계에 있어서 P면 Q이다가 참인 상태에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관계는 포함관계가 바뀌죠. 그렇다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원명제를 P명 Q이다로 보았을 때 그 대우명제도 그 진리값, 즉 참은 참이라고 할 수 있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값이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값이? 진리값이 항상 같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인 거고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이들의 관계를 갖다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요. P면 Q이다와 Q면 P이다의 관계는 역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P면 Q이다와 not P면 not Q이다. not P면 not Q이다와 P면 Q이다는 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P면 Q이다와 not Q면 not P이다는 대우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not P면 not Q이다와 not Q면 not P이다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역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헷갈리나요? 헷갈린 게 아니라 요 표만 잘 기억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자, Q이면 P이다에 이 관계를 구하라. not Q이면 not P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참고를 알아 놓으셔야 되는 게 새 교육 과정에서는 바로 역관계하고 대우관계만 배우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관계를 처음으로 주창하신 분이 일본의 수학자예요.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수학에 있는 내용을 일부러 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관계, 대우관계 어차피 대학 교재에 그리고 수학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배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명제의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세 조건 PQR이 있고요. 그들의 진리집합 라지-P, 라지-Q, 라지-R이 있는데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 진리집합이 R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P 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P 조건과 Q 집합을 또 진리집합으로 갖고 있는 Q 조건의 관계에서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Q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Q가 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우리는 P면 R이다도 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3단 논법이라고 한다. 자, 다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건 뭐지? 이것은 PQR이 모두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PQR이 모두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고 R이면 P이다도 참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참이다, 모두가 동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잘 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가 되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P이다가 참이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일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화살표 방향이 바뀌면은 안 돼.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동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건명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조건이라는 말과 충분조건이란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필요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조건이라는 말을 줄여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 조건이란 말은 뭘까요? 자, 요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쓸까요? 상대적으로 꼭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나 혼자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거나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는 말에도 같은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라는 말에도 같은 조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조건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또 전문 용어로 이 둘을 믹스해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자, 이 두 말을 묶어서 뭐라고 할까? 여기다 쓸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조건 명제를 이루는 것이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의 조건. 그리고 특히나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을 가정부, 화살표가 끝나는 쪽을 결론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살표의 방향으로 가정부와 결론부가 결정되고요. 이때에 가정부의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내는 해의 집합, 그것을 우리가 가정부의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결론부의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해의 집합, 즉 결론의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정부의 진리 집합이 결론부의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면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 명제의 진리값은 참이 된다.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리 집합 관계에 있어서 대소 관계가 구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 집합 기호가 갖고 있는 중의적 의미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란 말은 P가 Q의 진부분 집합일 수도 있고 P하고 Q가 완벽하게 같을 수도 있어. 상등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하고 Q가 상대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Q가 P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Q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P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Q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작거나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P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 조건, P 조건을 Q 조건이기 위한 작은 조건 혹은 같은 조건, 이것을 전문용어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 그걸 갖다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해요? 부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 한자로 봤을 때는 평등한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치? 평등해. 근데 어떨 때는 아빠가 엄마한테 막 지지요. 그죠? 그러면 아빠는 뭐야? 지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 엄마가 이기잖아. 그러면 필요 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건 우자라고 얘기한 거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상대방을 쳐다봤을 때 나의 진리 집합이 같거나 작으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나의 진리 집합이 크거나 같으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확실히 크면 확실히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필요 조건 말 안에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크다 작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 완벽하게 둘이 같다는 게 확실할 때는 그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애매하게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같다. 자, 이것을 좀 직관적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결론의 진리 집합이 가정의 진리 집합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조건 명제는 항상 참이 되는데 진리 집합이 작은 조건은 진리 집합이 큰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물론 여기에는 같을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작다, 완벽하게 작다. 진부분 집합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충분이라는 말은 작은 느낌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리 집합이 큰 조건은 진리 집합이 작은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크거나 같은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큰 조건, 작은 조건으로 이렇게 구별해 본 거예요. 오케이? 자, 진리 집합이 서로 같은 조건은 완벽하게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해요.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조건 명제의 성립 관계를 이런 동그라미와 X로 표현해 보는 거야. 우리가 아까 여기 대우 배웠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읽어볼게. P면 Q이다는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건 무슨 관계냐? P라고 하는 친구가 Q라는 친구의 완전한 진부분 집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P하고 Q는
다르다. 알겠습니까? 상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오른쪽에다 좀 써놓을까? 헷갈리니까. 그치? 오른쪽에다 좀 써놓을게. P가 Q의 진부분 집합이다. 를 어떻게 쓰냐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지만 P하고 Q는 다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더 엄밀하게 읽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다. 그지? 우리가 짧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도 참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참이지만 더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읽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시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 P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데 Q이면 P이다는 성립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거 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리집합 관계로 표현하면 P라는 친구가 Q를 포함하고요. 또 P하고 Q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Q가 P의 진부분 집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나중에 필기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자, 이 친구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 친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노란색으로 이런 색으로 해서 여기에다 다시 한번 쭉 설명을 써볼게. 자, 여기 길게 써보자. 자, 얘는 뭐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P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P는 필요 조건 크다. 충분 조건 작다. 알겠습니까? 필요 조건 크지만 작지는 않다. 알겠습니까? 같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좀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P하고 Q가 P면 Q이다도 성립하고 Q면 P이다도 성립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두 줄 화살표. 됐습니까? 두 줄 화살표. 동치. 그럼 이건 느낌 오죠? 여기다 쓸까요? P하고 Q가 완벽하게 같은 거야. 그러면 이건 뭐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건 따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됐니? 자, P면 Q이다도 성립하고 Q면 P이다도 성립한다. 항상 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P면 Q이다도 성립하지 않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지 않는 것. P와 Q는 서로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것은 항상 거짓이에요. 아무 조건도 아닌 것은 즉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명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것은 항상 거짓이지 거짓은 명제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 명제에 관련된 용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증명법의 선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우리가 증명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을 따져 본다면은 직접 증명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증명. 또 간접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 증명. 자, 직접 증명은요. 왼쪽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증명의 방법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a 플러스 b
해놓고 이렇게 곱해서 a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ab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ba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해서 b의 제곱 ab하고 ba가 같으므로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직접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증명 방법 중에 이제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증명은 이런 직접 증명 이전에 그 틀을 갖다가 잡아주고 직접 증명의 방법을 조금씩 혼용해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크게 간접 증명 방법에는 이제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류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우라고 하는 것은 P면 Q이다라는 어떤 조건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 구조가 원명제 상태에서 복잡한 경우 그것을 대우치에서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진리값이 같음을 이용해서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대우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직접 이끌어내는 것보다 자, 지금 이렇게 직접 증명을 한 거란 말이야. 명제를 부정하여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는 것이 쉬운 경우에 사용된다. 이랬습니다. 자, 명제를 부정한다. 정확하게는 명제의 결론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가지 예를 갖다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문제들인데요. 미리 조금 보여드릴게요. 7번, 18번 문항인데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자, 한번 볼게.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크게 느끼지 못할까요? 이게 n제곱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n제곱이 n을 갖다가 제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하는 사실을 따져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한번 대우를 취해보는 거야. 대우를 갖다 한번 쓱 취해보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만 따지면 돼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바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따지면 돼. 예를 들어서 n은 3k-1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3k-2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따져서 이것을 직접 증명으로 쭉 설명해 나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명제를 대우치해서 대우가 참임을 보임으로 인해서 원명제도 참이다. 이건 대우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래서 대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누투이가 무리수임을 기류법으로 증명하라. 자, 누투이가 무리수임을 직접 증명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누투이가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무리수로 가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누투이 자체를 갖다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기류법을 쓰는 건데 무슨 얘기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무엇이 된다? 모순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그래서 너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루트 2는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일단은 타이틀과 구별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조건명제가 있는데 이 조건명제의 원명제 형태를 증명하기가 복잡해 보여. 그러면 대우를 취해서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경우 대우를 취한다라고 해서 대우법. 그리고 하나의 완전한 사실이야. 루트 2가 무리수란 건 너나 나나 다 아는데 이것을 증명하래. 그러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야.
해놓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 모순됨을 보임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 그러니까 부정했던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가지고 누트이가 무리수 일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기류법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이어서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모든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부정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어떤이라고 돼 있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빠짐없이. 자,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 이상이야. 적어도 하나 이상. 하나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과 어떤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용어가 들어있는 명제를 부정할 때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 예시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하는데, 자, 모든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방법이야. 자, P가 전체 집합일 때, 즉 모든이라는 뜻이죠. P가 전체 집합이야. P가 전체 집합.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이다. 조건 P가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돼. 공집합만. 그러면 어떤 X에 대하여 조건 P가 성립한다? 이것도 참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모든 실수 X라는 전제가 붙어 있고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의 제곱이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은 현재 상태가 조건이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의 X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 조건을 설명하는 해의 집합이에요. 진리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해의 진리 집합이 모든 실수값을 갖는다면 당연히 이 조건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전체가 참명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명제.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잘 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해, 어떤 실수 X에 대해 X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바로 이 X의 제곱이 성립하는 그 X의 값이 딱 하나 존재해. X가 0. 그래도 이것은 참명제가 된다는 얘기야. 왜?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이면 되니까. 그 어떤 X가 0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식이 성립한다. 이 조건이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명제가 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어떤 실수 X란 건 하나 이상이면 되는데 어떤 실수가 0보다 제곱을 해서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실수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 집합이 존재한다. 그건 거짓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가 있다. 참이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다. 참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X가 있을 수 있다. 거짓이죠. 아예 없단 말이야.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가 어떤이라는 이 수학적 용어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자, 이제 이러한 용어, 모든 어떤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봐야 되겠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를 부정하면은 이것 모든 x를 어떤으로 바꾸고 p를 not p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이것을 한번 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부정 한번 해볼게.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어떤 실수 x에 대해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다. 자, 조금 전에 이 아래에서 예시로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이다라는 이 명제를 갖다가 부정을 하는데 이 부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요.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부정을 했을 땐 무조건 거짓이 되어야 돼. 근데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명제가 참이고 부정 명제도 참이다. 그건 잘못된 부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원명제하고 부정을 하게 되면 부정 명제는 진리값이 반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연습해 볼게.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나p이다인데 이 원명제가 참이라면 부정을 한 이 명제는 거짓이 되어야 될 거고 원명제가 거짓이었다면 부정을 한 이 명제는 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부정은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셔서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정법을 갖다가 우리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이라는 문장이 나와서 방금 아래에서 배웠잖아요. 요건 뭐라고 해야 돼? 부정을 하면 모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자, 그리고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and 그리고 또는 오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느낌상 뭐죠? 교집합, 느낌상 합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호를 부정하면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부등호. 자, 작다 혹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짝수를 부정하면은 홀수, 짝수가 아니다. 근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전체 범위가 자연수일 때. 알겠습니까? 실수 범위에선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닌 모든 수가 되는 것이지 꼭 홀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이 중요한 거야. 그 전체 집합 내에서 짝수의 부정이 홀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을 하면 모두 무엇이다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등호가 두 개가 연속되어 있어요. 자, 이건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x 이꼴 y이고 y 이꼴 z이고 z 이꼴 x이다.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x가 y하고 다르다 또는 y하고 z가 다르다 또는 z하고 x가 다르다. 근데 이걸 갖다가 국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적어도 어떤 두 수는 서로 다르다. 적어도 어떤 두 수는 서로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1, 2. 그러면 1과 2가 다른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1, 2, 3. 세 수가 모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 수가 모두 같다의 부정은 적어도 어떤 두 수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 또 부정을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의 부정이 있는데 자, 이게 높아심에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을 부정을 해볼게요. 부정. 자, 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 기호의 의미를 갖다 읽을 수 있어야 돼. x는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이다야. 알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x는 2가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친구가 이거 부정하라고 해서 x 짝대기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복부호가 나오면은 이렇게 문장으로 쭉 나열을 해서 쓰셔야 하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제의 여러 가지 부정의 형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